늦은 오후 병원 VIP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윤태석 회장은 의사가 건넨 진단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님, 길어야 2달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태석의 얼굴엔 충격과 깊은 피로가 동시에 번져갔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석은 떨리는 손끝으로 반지를 쓸며 조용히 눈을 내리감았다. 선호야, 내 아들아. 넌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는 게야? 아들 윤선호에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반지.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했던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반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후회와 그리움이 얽혀 깊게 흔들렸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딸 윤수미와 사위 박경호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상속 문제 정리해야지. 아버님 상태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태석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문을 이끌어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비서 최은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손주를 찾고 싶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와, 최 비서. 큐야.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병실 공기는 묵직한 침묵을 머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혈육. 선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의 결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실이 태석의 마음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병실은 차가운 어둠에 잠겼다. 바깥에서는 첫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태석은 그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담담히 중얼거렸다. 남은 시간이 너무 짧구나. 잠시 후 그는 은석에게 마지막 결심을 전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주를 찾아주게.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내가 받고 싶은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겨울밤이 깊어질수록 태석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서서히 끝내 아프게 차올랐다. 선호야, 내 아들아. 이제 상속 문제 정리해야지. 회장님,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손주를 찾고 싶네. 겨울 햇살이 옅게 스며드는 작은 신혼집. 윤선호는 아내 서아진이 준비한 따뜻한 아침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러나 이 평온함 뒤에는 아버지 윤태석과의 오래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선호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다. 아버지, 저는 하진과 결혼합니다. 태석은 차갑게 응수했다. 가문을 버리겠다는 뜻이냐? 버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윤태석 회장의 집무실은 겨울 저녁 햇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넓은 창 너머로 노을이 가라앉아 가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만큼이나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선호가 꼭 쥐고 있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윤가의 정해진 결혼식 약속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의 증거였다. 꼭 이 애비 말을 듣지 않고 떠나야겠냐? 죄송합니다, 결아버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부자 간의 인연은 사실상 끊어졌다. 시간이 흘러
도연이가 4살이 되던 어느 겨울날에 선우는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은색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일한 유산,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선우는 반지를 조심스레 꺼내 무릎을 꿇었다. 그래, 너에게 주려고 아빠가 간직했어.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 반지는 아버님께 받은 건데. 괜찮아, 하진아. 선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에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아릿함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이틀 후 너무도 빨리 무너졌다. 눈과 빗물이 뒤섞인 이른 저녁, 짧은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가족의 차량은 갑작스레 미끄러지며 트럭과 충돌했다. 굉음, 파편, 뒤틀린 금속. 차량은 2번 굴러 난간에 부딪혀 멈췄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윤선호와 서아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안타깝게도 2사람 모두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기적처럼 뒷좌석에 4살 도연만은 살아있었다. 어린 몸은 충격을 크게 받았지만 목에 걸린 반지 목걸이는 단단히 채워진 그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후 도연은 홀로 남았다. 영고도 찾는 이도 없어 복지센터로 보내졌고 며칠 뒤 장명호 박미선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새로운 성과 이름, 새로운 일상. 하지만 도연의 목에 걸린 반지 목걸이만큼은 그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흔적이었다. 가문을 버리겠다는 뜻이냐? 버리는 게 아니라 꼭 이 애비 말을 듣지 않고 떠나야겠냐? 그래, 너에게 주려고 아빠가 간직했어. 이 반지. 사고 이후 4살 도연은 자식이 없는 장명호 박미선 부부의 입양이 되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다. 도연은 오래 지나지 않아 삶이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배워야 했다. 명호 부부가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혼하면서 도연은 또다시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야 했다. 그가 떠나던 날 품에 남은 건 단 하나. 아버지 윤선호가 마지막으로 걸어주었던 반지 목걸이뿐이었다. 그 이후의 삶은 언제나 생존과 맞닿아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에서의 설거지, 새벽 택배 분류까지. 몸은 늘 피로했고 손은 항상 갈라져 있었다. 그렇게 쉼없이 일했지만 월세는 자꾸 밀렸고 등록금은 감당할 수 없었으며 대학 생활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고된 싸움이 되어갔다. 자퇴를 해야겠니, 도연아. 휴학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결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래들은 수업을 듣고 동아리에서 웃고 떠들 때 도연은 비톡촉 메시지에 손이 떨렸고 어두운 원룸 싱크대 앞에서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대학 생활과 끝없는 아르바이트로 지쳐있던 도연은 생활고가 점점 심해지면서 윤서와 연애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추운 겨울 저녁 도연은 윤서와 작은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 도연아, 잘 지내.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가난한 청춘의 무력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관리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도연 학생, 내일까지 방빼 알겠어. 밀린 월세 언제 갚을 거야?
죄송합니다. 꼭 갖겠습니다, 아저씨. 그 말은 예고된 추락이었다. 사채업자들까지 원룸 앞에 찾아오며 도연은 결국 쫓겨나다시피 물건을 들고 길거리로 나왔다. 노트북, 옷 몇 벌, 스케치북 한 권, 그리고 가슴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반지 목걸이. 그것만이 그의 마지막 가족의 흔적이었다. 도연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냈다. 허기와 피로가 겹쳐 손발이 떨리던 그날 밤, 그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윤선호가 마지막으로 건네며 말했던 듯한 목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도연아, 널 지켜줄 거야.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그를 간신히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지친 눈으로 텅 빈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야위고 지쳐버린 20대 청춘의 그림자.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천천히 목걸이로 향했다. 아빠, 저 이 반지를 팔아야겠어요. 죄송해요, 아빠. 생존이냐,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냐. 그 갈등이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도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도연은 반지를 꽉 쥐고 다시 목에 걸었다. 엄마, 아빠, 저기 어떻게 자퇴를 해야겠니, 도연아. 휴학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결 교수님. 도연아, 잘 지내. 도연아, 내일까지 준비 알겠어. 우린 월세 언제 갚을 거야? 죄송합니다, 아빠. 저 이 반지를 팔아야겠어요. 윤 회장의 대저택은 한겨울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윤태석 회장은 최근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러나 회장이 시한부라는 사실은 오직 최은석 비서만 알고 있었다. 그는 회장의 침묵을 대신해 모든 기록과 일정을 비밀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늦은 밤 윤태석 회장은 따뜻한 스탠드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 비서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그의 앞에 섰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수미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네, 최 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아들이 사라진 후 평생 숨긴 진실이 두 사람 사이를 더 깊게 묶어버렸다. 한편 윤수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진 문서와 상속 자료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으로 손끝을 떨었다. 집안의 변화는 그녀에게 선명한 위험 신호였다. 수미는 최근 분위기를 곱씹었다. 아버지 집무실 방문이 잠긴 채 전혀 열리지 않는 날들, 최 비서의 단답형 대답, 그리고 감춰진 진단서의 낯선 냄새. 말하지 않아도 수미는 점점 조여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상해. 왜 나를 자꾸 피하지 마. 다음 날 윤수미는 무거운 분위기를 읽어내며 복도를 걸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최 비서를 불러 세웠다. 최 비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게 뭐야? 부회장님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 비서 말의 얇은 떨림이 수미의 마음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선우가 죽었지만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다. 설마 그럼 아버지가 찾는 게? 수미와 경호는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다. 문서에는 오래전 감춰둔 이름, 청부업자의 계좌 흐름, 그리고 제거 대상이라 쓰인 윤선호의 흔적이 있었다. 경호는 사고 기록과 오래된 문서들을 조합하며 하나의 가능성으로 결론을 좁혀가고 있었다. 선우 아들이 살아있었네. 도대체 당신 어떻게 일을 처리한 거야? 살아있었다.
그날 선호 부부와 함께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를 아버지가 최비서를 통해 찾고 있다고 수미는 확신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다. 수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목의 힘은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저녁 어스름이 대저택 복도를 길게 적시고 있었다. 최 비서는 사람 없는 구석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회장님, 손주를 찾았다고? 정말이야. 알았어. 수고했어. 전화를 끊고 최 비서는 윤 회장이 있는 집무실로 곧장 달려갔다. 수미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네, 최 비서. 걱정하지 마. 최비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게 뭐야? 부회장님. 아버지가 선우가 죽었지만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다. 선우 아들이 살아있었네. 도대체 당신 어떻게 일을 처리한 거야? 회장님, 손주를 찾았다고? 정말이야. 알았어. 수고했어. 새벽 공기가 살을 파고드는 지하철역 대합실. 도연은 밤새 제대로 못 자서 굳어버린 몸을 펴며 일어났다. 배는 비었고 손끝은 차갑게 저려왔다. 오늘도 막막한 하루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때 휴대폰의 희미한 진동이 손안에서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편의점 사장님이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학교도 그만두었다며. 지금 너한테 맞을 것 같아서 문자 보냈다, 도연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문자에는 병간호 단기 알바 공고 링크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기숙 제공 즉시 채용 고액. 조용한 노인 케어 인력 급구 경력 무관.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도연은 천천히 반지 목걸이를 손에 감싸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 같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본능이 그를 붙잡았다. 도연이는 이 반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옷 속 깊숙이 감추고 공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9시 면접입니다. 짧은 답이 들렸다. 바로 다음 날 도연이는 밤새 얼어붙은 방에서 몸을 일으키고 단벌 재킷을 걸쳐 요양재단 건물로 향했다. 햇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 공기였지만 도연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건물 로비는 따뜻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낡은 운동화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물러서기엔 갈 곳이 없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도연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면접관 2명은 그의 서류를 훑어보며 표정을 굳혔다. 이 일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상자분이 예민하시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삶을 버텨온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면접관들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야위고 지친 모습, 그러나 깊고 단단한 눈빛. 짧은 침묵 뒤 한 면접관이 의자를 밀었다. 오늘 오후부터 바로 투입하세요. 도연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안도와 긴장,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인 떨림이었다. 합격 후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켜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곳이 도연에게는 없었다. 그는 반지 목걸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반지는 그의 체온을 그대로 빨아들이며 작고 단단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오늘 오후부터 그가 돌보게 될 노인이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자신의 친할아버지 윤태석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슴 깊숙이 숨긴 그 반지 목걸이가 모든 진실을 폭발시키는 치명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도 도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 일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이 예민하시고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저는 잘할게요. 그날 오후 도연은 윤 회장 전용 요양 스위트로 최 비서와 함께 향했다. 윤태석 회장은 첫날부터 도연을 차갑게 밀어냈다. 그만 나가. 넌 다른 애들처럼 하루도 못 뽑힐 거야. 도연은 윤 회장이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말없이 약 정리와 온도 조절을 이어갔다. 둘째 날도 회장은 시선을 피한 채 손을 내저었다. 필요 없다니까. 넌 지금 나가도 최 비서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단지 일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하루만 더 버티자는 마음뿐이었다. 셋째 날도 윤 회장은 도연을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조용히 너 나가 있어. 도연은 윤 회장이 그런 말을 해도 조용히 복도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차가운 바닥과 긴 시간이 그를 흔들어 놓았지만 그는 이 일을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대저택 한켠의 서재에서 윤수미와 박경호는 서류 더미를 넘기며 초조한 목소리를 서로 주고받았다. 선우 아들이 살아있었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잠시 진정해. 아직 확인이 필요해.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밤, 산소 기계 경보음이 깊은 정적을 찢어냈다. 도연은 잠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침대로 달려갔다. 윤태석 회장은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며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윤 회장의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봐 청년, 내가 내 옆에 있다고. 내게 없었던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날 좀 놔두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량을 조절하며 외쳤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는 혈압을 확인하고 비상호출을 누른 뒤 최 비서에게 전화했다. 다행히 최 비서의 신속한 연락 덕에 응급의료진이 곧바로 도착했고 윤 회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되돌아왔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도연의 따뜻한 손과 망설임 없는 용기가 있었다. 의료진이 떠나고 방 안에는 비로소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아주 작게 들릴 뿐 공간 전체가 막 거대한 폭풍을 지나온 뒤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윤태석 회장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아직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방금 전 죽음의 문턱을 스쳐간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떨림이 그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도연은 회장의 옆에 조심스레 앉아 떨어진 산소 마스크를 바로 세우고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지금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 순간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떠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도 냉담함도 의심도 없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왜 떠나지 않았지? 더 이상 제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닌 지친 청춘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희망의 가장 끝 조각이었다. 도연은 회장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개며 이어 말했다. 회장님도 더 이상 죽음을 재촉하는 운명 속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그 말은 방 안깊숙이 천천히 가라앉아 마치 차가워 있던 공기 속에 작은 난로 하나가 조용히 켜지는 듯한 온기를 퍼뜨렸다. 윤 회장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던 누군가의 진심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그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 뜨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서로의 삶은 분명 달랐다. 걸어온 길도 잃어버린 것들도 지켜야 할 것 또한 모두 달랐다. 하지만 윤태석과 도연에게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윤태석은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 탓에 세상을 떠났다고 믿으며 그 죄책감에 짓눌려 서서히 죽음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살아남은 날보다 떠날 날을 세며 남은 삶조차 스스로 놓아버리려 했다. 그리고 도연은 가난과 상실 속에서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 얼마 전까지도 인생 전체로부터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견디는 마음으로 숨을 이어가던 청년이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깊이로 도망치던 두 사람이 오늘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같은 온도로 멈춰섰다.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작고 따뜻한 이유가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만 나가. 넌 다른 애들처럼 하루도 못 버틸 거야. 혼자 있고 싶으니까 조용히 너 나가 있어. 성우 아들이 살아있었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진정해.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왜 떠나지 않았지? 더 이상 회장님도 더 이상 죽음을 재촉하는 운명 속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두 달도 버티기 힘들다던 윤 회장의 생명선은 어느새 조용히 6개월을 넘어 있었다. 기적이라 말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우연이라 하기엔 서로의 시간이 너무 깊어져 있었다.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거라던 도연 또한 그 곁에서 어느새 한 달을 채워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말없이 서로의 어둠을 밝히며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창밖으로 내리던 눈이 잔잔하게 멈추고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 점등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요양 스위트 안에는 그 빛들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창가에는 작은 캐롤 소리가 아득하게 흘렀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은 약 봉지를 정리하다 무심결에 가슴에 손을 얹었다. 셔츠 안작은 반지가 손끝에서 은빛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태석 회장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품어온 질문처럼 말을 꺼냈다. 도연아,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한때는 돈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남은 전부였어요. 태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주는 눈빛이었다.
도연은 가슴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작고 오래된 반지는 창밖에 크리스마스 불빛을 받아 가늘게 반짝였다. 도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 아빠를 잊지 않게 해줬어요. 그 말은 흐느낌 없이 담담했지만 속에는 오래 묵은 그리움이 잔잔히 일렁였다. 도연은 회장을 바라보며 작게 따뜻하게 웃었다. 그리고 이 반지 덕분에 저한테 새로운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윤태석의 눈빛이 그 말 한 문장에 흔들렸다.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오래 고여있던 물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도연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표정은 진심이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눈처럼 조용하게 멈추었다. 그리고 태석은 천천히 떨리는 숨을 가라앉히고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새로운 손자가 생겨서걸 정말 좋구나. 윤 회장의 말은 겨울 햇빛처럼 따뜻했고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순간 같았다. 도연의 미소는 환하게 퍼졌고 태석의 눈가에는 참아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돌렸다. 참 잘 와줬구나, 도연아. 창밖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멀리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손닿을 만큼 가까웠다. 태석은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걸 느꼈다. 평생 찾고 헤맸던 손주, 그토록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헤맸건만 정작 그 손주는 운명처럼 자신의 곁으로 걸어와 있었다. 그 사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고 한 사람의 생을 마지막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작고 큰 기적이었다. 그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가 눈앞에 다가온 새벽이었다. 조용한 요양 스위트 안 창밖에는 밤새 쌓인 눈이 은빛으로 빛났고 작은 난로의 온기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날따라 윤 회장은 유난히 평온한 얼굴로 마치 오래 헤맨 삶이 드디어 안착할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조용한 행복 한가운데에서 그는 아주 작고 고요한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그 순간, 윤태석은 사랑하는 손주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고 피보다 따뜻한 아주 조용한 사랑이 내려앉아 있었다. 도연아,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지 덕분에 저한테 새로운 할아버지 새로운 손자가 생겨서 윤태석 회장의 장례식 날, 세상은 마치 슬픔을 아는 듯 잔잔한 눈을 조용히 내려보내고 있었다. 도연은 장례식장 바깥 바람이 스치는 겨울 들판 끝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입술에 올린 말은 마치 오래 묵은 기도가 새어나오듯 한 줄로 가라앉았다.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서져 흩어지며 그의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감싸주었다. 며칠 후 집안의 오랜 침묵을 깨는 진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청부업자의 자백은
얼어붙은 얼음판 아래 숨어있던 진흙을 끌어올리듯 모든 것을 드러냈다. 윤수미와 박경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차갑게 울리는 법정의 종소리, 서류 위를 스치는 판사의 음성, 그들의 이름이 적힌 신문지의 활자들.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갔다. 권력도 명예도 사라진 자리에는 쇠창살과 그림자뿐이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네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돌려? 그 사이 도연은 조심스레 회장을 돌본 급여를 들고 최 비서를 찾아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심이 머물러 있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가난 속에서 버티며 살아온 하루하루가 그 속에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비서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말하지 못한 것들을 품고 있었다. 도연 도련님은 돌아가신 윤태석 회장님의 손주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정지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상처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마치 회장의 마지막 마음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처럼. 회장님은 윤수미가 선우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4살 손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찾는 일만 남은 생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 2장이 놓였다. 미묘하게 닮은 2개의 반지. 세월을 건너 서로를 부르는 약속처럼 조용히 빛을 품고 있었다. 반지는 원래 2개였습니다. 하나는 회장님, 나머지는 도련님의 아버님.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지켜온 반지를 가슴에 쥐었다. 몇 번이고 버리려 했던, 팔아버리려 했던, 하지만 끝내놓지 못했던 그 반지. 그 반지가 사라졌던 혈육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다는 사실에 도연은 숨조차 내지 못했다. 최 비서는 마지막 유언을 전하듯 말했다. 도련님이 그 반지를 지나고 나타났을 때 회장님은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도련님이 그 반지를 지나고 회장님은 떠나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비밀로 남겨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호야, 내 아들아. 이제 상속 문제 정리해야지. 회장님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손주를 찾고 싶대. 그래, 너에게 주려고 아빠가 간직했어. 이 반지. 가문을 버리겠다는 뜻이냐? 버리는 게 아니라 꼭 이 애비 말을 듣지 않고 떠나야겠냐? 자퇴를 해야겠니, 도연아. 휴학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결 교수. 도연아, 잘 지내. 도연 학생, 내일까지 방배 알겠어. 밀린 월세 언제 갚을 거야? 오빠, 저이 반지를 팔아야겠어.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최 비서. 걱정하지 마. 최 비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게 뭐야? 부회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너한테 맞을 것 같아서 문자 보냈다, 도연아. 정말 이 일은 매우 까다로워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가. 넌 다른 애들처럼 하루도 못 버틸 거야. 필요 없다니까. 넌 지금 나가도 최 비서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혼자 있고 싶으니까 조용히 너 나가 있어. 선우 아들이 살아있었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잠시 진정해.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왜 떠나지 않았지? 더 이상 회장님도 더 이상 죽음을 재촉하는 운명 속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도연아,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한때는 돈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지 덕분에 저한테 새로운 할아버지도 새로운 손자가 생겼었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네가 시킨 대로 했을 뿐.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 도연 도련님은 돌아가신 윤태석 회장님의 손주이십니다. 반지는 원래 2개였습니다. 하나는 회장님, 도련님이 그 반지를 집에 남겨놨을 때 회장님은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떠나는 순간까지